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침 10시부터 메모지 딱 준비해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하면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7글자로 정리됩니다. 조선 제1사랑꾼. 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 제1사랑꾼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생생 코멘트는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모든 게 제 불찰. 네, 이건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했는데요. 일단 평론가님께서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네. 왜 사과를 드리냐? 방금 이야기 나왔던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이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좀 뻗대거나 이런 것 자세가 아니라 일단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한 건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고개 숙인 건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제 불찰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간 모든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허위 정보, 또 악마화 이렇게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왜 앞에서 그래 사과했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아침 10시부터 곰곰이 다 보고 나서 그냥 기자들한테 막 전화 오고요. 네네. 분위기도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여의도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저한테 전달해 준 건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정무 능력이 빵점이다. 라고들 기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이걸 해서 도대체 뭘 얻었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좀 더 정교하게 답변하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루뭉실하다. 그래서 중간에 이야기할 때 사과한 것도 두루뭉실하다라는 기자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들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담화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신 부분은 있을까요? 오늘 기자회견의 시간이 2시간 20분이었어요. 근데 처음 얘기하는 끝장으로 얘기한다라고 했고,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가장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MBC와 JTBC 기자는 손을 계속 들었습니다만 시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면피하고 싶다라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것에 대해서 대변인은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MBC와 JTBC 기자는 질문을 받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시간이 좀 길었을 뿐이지 그 전 기자회견과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는
뭐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닥 기대하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은 진솔하게 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응이 왜 했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저희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 명태균 씨 뭐 공천 개입 관련 의혹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취임 후에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몇 차례 통화를 했지만 일상적인 대화였다, 공천 개입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나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대통령의 답변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 연락은 몇 차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건 대통령이 답변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공개된 내용은 네. 분명히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줘라라고 공관위에서 가져왔길래 김영선 공천 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대통령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명태균 씨 좋으라고 그냥 좋게 얘기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대통령의 목소리로 김영선 공천 줘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저 수구했다라고 얘기를 뭉쳐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하고,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남편을 둔, 맞아요. 선출된 권력이 권력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저 일상적인 대화만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부터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내용도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매정하게 명태균 씨한테 얘기하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전화를 그냥 받아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매정한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화한다, 사적 연락 논란이 이게 아내가 순진해서 그렇다, 여기서 이제 조선제일 사랑꾼의 면모를 보이죠.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선제일 사랑꾼이 아니라 가장 아내를 싫어하는 남편이 될지언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아내의 처신이 신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면 잘못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니다, 가짜뉴스다, 악마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왜 기자회견을 했나라고 의문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했는데, 정치 선동이자 인권 유린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또 이제 장외투쟁 등 이제 강경하게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이 기자회견 이후에 또 뭐 추가적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녹취록을 뭐 풀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다음 주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뭐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제 거부권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국회가 결정한 나라는 없고 상권 분립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특검의 단장이었어요. 실제로 그 특검으로 통해서 검사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막 헷갈려지는 것이죠. 그럼 왜 그때 헌법 진작에 이런 특검 야당에서 발의할 때 그러면 이건 위헌 뭐 이거 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없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이죠.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 앞두고 참모들이 써준 거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차라리 김건희 특검 수용 안 할 거면은 지금 오늘 했던 윤 대통령의 담화 철회해라 라는 반응이 나오고 이번 주 토요일도 장외투쟁에 강경하게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의 담화가
기름을 끼얹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이 원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장을 오늘 이제 발령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 대외 활동을 뭐 조절하는 부분,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지율 뭐 반등 뭐 이런 것과 영향이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면요, 어떠한 그 이슈가 있다가 그것이 사그라들면 바로 활동에 재개해요. 네. 또 해외 나가서 활동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그 오드리 헵번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 마치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자세만 달랐지 똑같다라는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은 이전 이슈가 사그라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활동이 나.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 나가서 네네. 뭐 이렇게 뭐 지도하는 듯한, 여사는 여사일 뿐이지 그렇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자살 예방이라고 뭐 이야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퇴근길이 꽉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했다는 건 맞죠. 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2부속실장을 오늘 발령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사도 마치고 직원들 뽑아서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싫다 해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외교 관례 등 필요할 때만 활동할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외에 활동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계속 활동하게 되면은 또다시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다시 뭐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서 국민 소통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좀 뭐 간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이 한동훈 대표의 뭐 5대 쇄신 요구 얼마나 좀 이 안에 좀 수용이 됐다고 보셨나요? 일단 대통령이 일어나서 특별히 그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것은 제 불찰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사과.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건 사과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참모진 전면 개편. 맞아요. 인적 쇄신. 인적 쇄신. 아니 그다음 이제 인적 쇄신. 네네. 예. 그러니까 참모진 개편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참모진 포함해서 전면 개편하라는 거고요. 네네. 그 인적 쇄신은 쇄신을 개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김건희 여사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인데 지금 여기서 오늘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하나 했고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여야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네. 요거까지만 됐어요. 그 나머지 부분 쇄신용계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쉽지 않습니다라면서 언젠가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고, 참모진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칠상시라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십상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제 고등학교 1년 선배가 십상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실상시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 개편하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 없었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은 국민들이 싫어하면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조건부죠. 네. 제2부속실 만들었으니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중에 3가지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 2가지만 통과되고 마지막 그냥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감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대통령 사과만 했네요, 지금 상황은.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좀 궁금한 게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고 봤을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 보고 방송국 나오는 사이에 계속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의견 어떠냐, 이렇다, 조선제일 사랑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응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한동훈 캠프 측에 취재를 한 기자가 있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금 이걸로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대요.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친윤 쪽은
그나마 성실하게 답변했다라고 입장인데 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 측근들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기로는 물론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측근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자들이 취재했을 때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도 역시 20%가 깨졌어요. 1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고 지금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등 떠밀려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는 했는데 그 사과의 약발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게 눈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사과한 것 같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말로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그런데 사실 뭐 이거 악마하고 가짜 뉴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 내용은 빠지는 그렇지 것이죠. 않았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도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또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오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사실 또 이제 트럼프 2기와 또 이 대한민국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흘러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박사 공부하면서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미중 간의 이 양쪽의 무역 전쟁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줄줄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서로 다시 싸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12월 달에 시진핑과 그 바이든이 만나서 회동을 통해서 그동안 끌어안아서 막 등 핥히고 막 반칙하고 깨물고 급수치고 이런 관계에서 어느 정도 복싱룰 정도로 싸우자로 합의를 해놨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합의를 모두 다 무효화시킬 것이거든요. 이 무효화시킨다라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고 그 재설정 가운데서 중간에 끼어 있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두 고래가 싸우면은 새우가 등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 새우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쯤 되면은 새우는 아니고요. 한 돌고래쯤 될 것 같아요. 돌고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 측에 딱 붙어서 굉장히 이익을 취해왔어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했어요. 올해 그 조금 수출이 주춤하긴 했지만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는 물량을 미국으로 돌려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요 사항을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이거는 미국도 긁어주고 중국도 긁어주는 그런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이런 부분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미국 일변도로 간다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러면 미국 여전히 꼬봉이 한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주한미군 뺀다라고 막 협박하고 방위 올린다고 막 협박하고 이럴 거란 말이죠. 지금 참모진으로 참 불안한데 어쨌든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투명한 공개가 공공이익. 어떤 걸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머지 않았습니다.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를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속내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 명태균 소위 게이트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덩달아 커플링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는 디커플링 상태에서 같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그 국민의힘이 자기 앞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에요. 15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에서 그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댔거든요. 그 중간에 막 민주당 쪽에서는 조작된 거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거 가지고 1심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좀 잘 말해달라고 전화를 김진성 씨한테 계속 얘기했다. 전 성남 시장 김병량 씨의 비서인, 수행 비서인 김진성 씨한테 잘 말해달라고 계속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것이 재판을 하게 될 때 TV로 생중계를 해달라. 아, 이거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네네. 탄핵 관련됐을 때 TV 생중계가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국정농단 선거 때. 네네. 국정농단. 이게 국정농단급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공공의 이익이라면은 공개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는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은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기로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재판부에서 겁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2017년 8월에 이제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재판부가 이 뭐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은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재량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국정농단 선거 때 이제 생중계가 됐다는 건 이건 이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한다. 이거는 대단히 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때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언론사가 아니라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서 그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여기도 이 결정에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했지만 각하됐죠. 네. 소송이나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리 없이 그대로 끝내는 걸 각하라고 하는데 아예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본 거네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해서 대통령이 아예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이 부분으로 또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까지 봐서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 야당 대표이자 현재 그 가장 다수당 대표인데 이 재판에 대해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여기에 그대로 생중계를 똑같이 뭐 언론사는 아닐 거고 법원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은 생중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롯이 재판부의 몫이다. 그래서 생중계 요청은 사법부 압박이자 당 권한 박행이라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좀 이제 또 기사화됐던 이제 좀 이색 만남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1심 선고를 앞둔 이 시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독일에서 네.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뭐 야권 잠룡으로 불리고 저희가 뭐 예전에는 뭐 삼김 이렇게 뭐 그 정도 비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현직 지사의 회동에 아무래도 이제 좀 언론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번 선거에서 치명상을 입는다라고 하면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하라고 차 마신 게 아니라 네.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차기 대권 주자들이라는 거죠. 차기도 될 수 있고 차차기도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거고 그리고 대상이 그 대권 주자 중에 2명이 같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장소도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그러니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까요?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이재명이 아웃되면 우리가 당을 먹읍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김동연 지사가 사실은 지금 친문 그룹이 네. 권력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뺏겼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 이렇게 친문들에 대해서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족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비이재명계거든요. 비이재명계의 가장 지금 선두주자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라는 것이 대한민국 가장 큰 네. 서울보다 더 커요. 인구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지사로서 과거 관료에서 지금 정치인으로 자기 목소리를 유일하게 내는 지사입니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기 주자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대선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욕심이 있고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예전에 예비 후보일 때 서로 토론을 했을 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굉장히 건설적인 토론이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아웃됐을 때 유일한 대항마가 김동연이다라고 이재명계에선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먼 이야기라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당내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당내 밭가리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뭐 자유죠. 뭐. 네. 자, 이제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전액 삭감되어야 뭐가 삭감된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명절 떡값이나 검사들의 격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전액 삭감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론가님 이 검찰의 특활비 뭐 어떤 이유로 좀 배정이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사실 우리 국민들은 특활비라는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짬짬이 자기들끼리 쓴 돈이었는데 그게 사실 다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예산으로 검찰 특활비는 충당이 됩니다. 책정이 됩니다. 마약, 첨단범죄, 국민생활 침해 범죄,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 등 범죄 분야별로 특활비가 배정되면 법무부가 이를 검찰총장에게 내려서 일선 수사 현장에 활용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 같은 경우는 국가 보안을 가지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이 이것이 이제 특활비예요. 심지어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이런 남편이 월급이 얼마 가져오는지도 밝히지를 않아요. 그 국정원 남편이랑 이혼하다가 막 밝혀줘 달라 막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직급과 그 사람의 월급을 보면은 어느 정도 활동한다는 걸 외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깜깜한 겁니다. 이건 국회 정보위 위원들끼리만 공유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검찰 특검비는 지금 2017년 179억 원에서 올해는 72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특활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 일시와 금액만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이 여기서 봐서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법사위에서 네네.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홀라당 발라당 뒤집혀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위장거래도 해야 되고요. 검찰이 범인 잡기 위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 잡죠. 그러니까 수사상 좀 비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 명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스 피싱 첩보 수집 비용에도 들어갑니다. 야, 나도 이거 한번 해줄게 하면서 이래 하다가 잡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밝히면은 너무 용처가 공개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특활비는 전체 검찰 비용의 0.6% 수준으로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어디다 썼는지 확인해 보니까 경악할 만한 노릇이었죠. 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만 듣기에는 네. 꼭 특활비가 좀 수사에 좀 필요한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 민주당이 이렇게 예산 삭감을 좀 예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돈을 국민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꼭 특활비가 언제 많이 나가면 추석 며칠 전에 많이 나가요. 아, 아까 얘기했던 명절 떡값. 네. 네. 그 나중에 보니까 무슨 사무실 렌트 비용으로 나가고 네. 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특활비는 특수한 활동에 쓰라고 국민들의 인정을 해서 쓰는 돈인데 그거를 어디 가서 떡볶이 사 먹는 데 그 쓰고, 예? 어디 가서 떡값 한다고 쓰고, 근데 여기 영수증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거 보니까 새까맣게 칠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증빙해라 라는 것이죠. 증빙 못하겠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증빙 못하는 건 전액 삭감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명절 떡값으로 사용하던 그런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런 돈들을 국민 세금으로 썼다라는 생각을 딱 해보니까 뚜껑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명태균 8일 검찰 소환, 공천 개입 의혹 규명되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을 한 적이 없다, 부적절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명태균 씨가 내일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태균이란 이름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보도가 쏟아졌어요. 근데 모든 정치 뉴스에 명태균이란 이름이 등장하고 명태균 이름이 등장한 보도가 나오면은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유력 대권 주자들이 다 팔딱팔딱 뛰었으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명태균이 누구길래 맞아요.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고 보면 예전에 무슨 사업을 했다가 네, 그러다 여론조사도. 예, 여론조사업도 하다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랑 막 필요하면 아침마다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아침마다 자기한테 전화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정치 어디는 브로커라고 얘기하고 네네. 최유한 같은 사람은 정치 컨설턴트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상한 거죠. 지금 명태균의 주요 혐의를 보면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김영선 5선 의원이에요. 6선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25차례 걸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일명 세비 반띵이죠. 세비 반띵. 세비 네. 반띵 혐의. 그리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와 A씨와 광역의회 예비후보 B씨 등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네, 이게 추가적으로도 정치자금 나왔죠.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창원 제2 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미리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커다란 부분이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에 네. 홍준표와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 사이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미공표된 것이지만 그걸 조작을 했다. 뭐 네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조작하면 이건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혐의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확인해야 할 부분도 많고요. 김영선 의원 불러서 왜 반띵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해명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수사관들이 용산 대통령실 가가지고 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아예 이제 영장에 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명태균 관련돼서 보도가 막 쏟아지기 이전에는 이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이제 배당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의 사실 폭로가 있기 전까지는 뭐 방치해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조사를 하든 뭘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막 공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하라고 했는데 검사가 없어요. 너무 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강혜경 씨 막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뭡니까? 한참 뒤에 피의자 신분으로 2월 달에 뭐 이렇게 수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대로 수사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수사받았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다시 늦게 다시 수사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경남 선관위에서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했으면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왜 소위에 의해서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수사관들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만들었는가?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수사관들이 얘기하면 명의 섭니까? 안 쓰죠. 배째라 할 거 아닙니까? 나 윤석열 대통령 친한 관계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협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러다가 문제가 돼서 강혜경 씨가 튀어나와서 사실은 제가 이랬대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공안사건 전담부서의 형사 4부로 넘겼다. 네. 이거 뭐냐? 늑장 수사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팀에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해서 사건에 투입된 검사 수만 모두 11명이다. 이제 이러면 이제 갑자기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보겠다. 이런 걸까요? 이거 그렇죠. 무슨 그 액션인가요? 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예, 명태균이 등장하면 온갖 대한민국 권력자들이 펄떡펄떡 뛰는 상황에서 너네 왜 그동안 수사 안 했어? 라고 하니까 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기적의 숫자입니다. 예.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재 주소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검찰이 왜 편파 수사한다라고 막 한쪽에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는 해야 되는데 검사 없이 배정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11명으로 늘리는 신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황입니다. 이 상황을 수사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수사 강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 싶은 거죠. 아. 예, 언론에다가 공표해서 상당히 높다라고 검찰 쪽에서 보이고 싶은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오늘 이제 그 대통령 담화 직전에 경솔한 언행을 사죄드린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쫄았거든요. 아, 직전에. 예, 쫄았거든요. 왜? 대통령 입에서 어떤 기자회견 내에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낼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쫄았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나한테 전화가 왔다. 누가? 대통령하고 부인이. 네네네. 그리고 명 선생님 하면서 막 공개가 되고 막 네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휴대폰은 내 변호사야. 녹취록이 뭐 몇 개가 있고 몇 천 개가 있고 이 중요한 것만 해도 200개가 있는데 이거 다 까지면은 정권 쓰러져.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협박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뭐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지금 녹취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명태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기자회견 보고 나서 추가 공개 여부를 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서영교 의원이 무슨 공식적인 직책이 있었는데 네. 잊어버렸네. 서영교 의원이 웃기지 마라. 기대하시라. 곧 공개한다까지 나왔거든 지금 상황이. 지금 뭐 무슨 예고편 보는 그렇죠. 건가요? 예고편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 이 드라마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폭로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것 같네요. 예. 그럼 물 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국민들이 하나하나 따라가기도 힘든 겁니다. 맞아요. 미래한국연구소 그 소장도 나와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뭐 자기는 바지 사장이었다 얘기하고 국민들이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다니까 명 씨는 그동안 협박범에서 쫄보가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 이후의 수사 향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수사의 향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사의 향방은 모르겠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절대 칼을 겨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지금 검찰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다? 칼 들이대면 대통령 하겠네. 칼 들이댈 수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칼을 들이댄다고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사가 뭐 분수령이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은 이거보다 더 긴박하게 다른 식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추가 공개, 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야권 윤 임기 단축 개헌 추진 현실화될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탄핵은 좀 조심스럽고 지금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 모임이라는 것을 발족을 했는데 어떻게 좀 방향을 좀 바꾸기로 한 걸까요? 이거 맨 처음 주창을 한 사람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아. 김용민 의원이 너튜브에다가 39분짜리인가 42분짜리인가 왜 임기 단축 개헌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다 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탄핵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 또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탄핵을 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을 보면은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그 다음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재에서 판결을 할 때까지 국민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헌재의 판단이 남아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범죄를 저지른 검사조차도 탄핵을 했는데 그냥 무혐의로 나온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게 정확하게 명칭은 원포인트 개헌이에요. 원포인트 개헌. 뭐냐면 이번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줄인다. 2년만 한다. 라고 해서 줄이고 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줄인 것을 하자 말자 이거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들이 그래 원포인트 개헌하자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선거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 선출한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 김용민 의원이 너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게 임기 단축 개헌은 어쨌든 헌정 중단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주류 의원 모임들이 있는 것이죠. 앞서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이 대선을 함께 치르자 이런 방식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 준비 모임 의원들은 임기를 2년 단축해서 2025년 4월까지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좀 너무 이게 급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급박한 건 마찬가지예요. 네네. 예. 그 지금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 대통령의 임기를 줄인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거죠. 특히 탄핵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탄핵은 안고 있는데 원포인트 개헌 임기는 그 부칙에다가 이 상황을 이 대통령 임기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고 전문에 5.18이라든지 여러 다시 들어가야 될 것. 왜냐하면 지금 헌법이 수십 년 되고 있는데 현재에 맞춰서 바꾸겠다라는 것이니까 다음에 임기를 줄이고 다음 대통령 때 다시 개헌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 중단이라는 리스크가 없기에 선호하는 것이고요. 김두관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아마도 지금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원포인트 개헌 임기 단축 이거보다 그 전에 주장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를 마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뭐 탄핵 주장은 뭐 물론이고요, 뭐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헌정 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당은 당연히 반대하죠. 네네네. 집권 뭐 여당, 탄핵이나 예, 뭐 임기 여당인데 단축이나. 탄핵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탄핵 그 트라우마가 있고 야당은 계엄 트라우마가 있다. 여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헌정 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친한 쪽은 동의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친한 쪽이요? 친한 쪽. 아. 친윤 쪽 말고 친한 쪽은 일종의 이 임기 단축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이 없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여당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헌법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헌법 제 128조를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그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뭐 효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임기를 이게 늘리는 부분을 막는 거지 줄이는 건 상관없다. 이게 또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임기 단축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해당 규정에 반대해서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는 견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엄격하게 해서는 이게 국민들의 의사들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왜 대한민국 대통령 5년인가요? 이거 못 들어보셨죠? 이게 임기가 맨 처음 정해졌을 때 그때 당시 87년도 9월, 10월 이때 서로 협상을 할 때 원래 노태우 민정당 측에서는 6년을 얘기했어요. 6년을. 근데 그때 김영삼, 김대중일 때는 6년 너무 길다. 전두환이 7년 너무 길고. 그래서 줄이자라고 해서 5년 단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현재 조항 취지가 128조 조항 취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독재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임기를 함부로 바꿔서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지금
단축에 대한 얘기는 없지, 단축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임기단체 원포인트 개헌 레슨은 앞으로 뜨거운 화두가 될 겁니다. 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